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현 시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죠. 수천 년간 어떻게 지냈나요?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나 한국에서나 큰 변화가 일어났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는 뭔가요? 그래요. 한국인들은 자급자족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100년 이전만 하더라도 최근까지도 그랬죠. 그런데 현 시대 한국인들은 자급자족하냐는 거예요.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시장에 의지하여서 소득을 얻고 필요한 것을 구매해서 소비하죠. 이러한 삶의 방식이 등장한 거는 최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라고 하죠. 또 새로운 시대에는 무엇이 있나요? 고대 국가들은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자도 없는 거죠. 근로자랑 비슷한 건 있었다 하더라도 없다는 거예요. 민간기업 설립이 허용이 되고 민간기업이 잘 육성된 곳이 번영하고 국민들이 잘 사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대다. 새로운 문명이 등장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시장을 왜 이용하나요? 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시장에 의존하게 되었을까? 시장에 의존해서 사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면 시장에 의존할 수 없겠지만 여건이 되면 시장에 의존하는 게 편하죠. 옷을 만들어서 소비하는 게 편하냐는 거예요. 옷을 구매해서 소비하는 게 편하지. 주택도 마찬가지고. 현 시대 한국인들이 자급자족을 한다. 단체로건 개인으로건 조선인보다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빈곤이 시달리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대 국가의 특징이 뭔가요? 가능한 자유를 보장하잖아요. 좌파 인사들이 좌파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시장을 왜 이용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죠. 시장이 나쁜 것이야. 그러면 본인부터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장을 이용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에서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장을 제약시하고 싫어하면 본인부터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냐는 거예요. 욕하면서 시장을 이용하죠. 기본적으로 좌파 인사들은 위선자이다. 인간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사람들에게 이롭냐요? 이롭지 않나요? 이롭다는 거예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노후를 보장하고 또 자기 자손들을 자손들의 삶을 향상시키죠.
재산을 이제 승계시키면 이롭다는 걸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사유재산을 욕하려면 마찬가지로 자기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에서는 재산 형성을 장려하지만 그렇다 해서 재산을 갖지 않는 일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사유재산은 나쁜 것이다 이러면서. 재산의 이로움을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좌파 인사들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좌파 인사가 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제약시하는 것과 또 이런 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아, 재산은 소중하지. 근데 재산이 없고 가난한 이들 참 안 됐어. 내 재산 일부를 기부해서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나 감정과 재산 자체를 제약시하는 것. 다른 거라는 거. 항상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완벽하냐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완벽해지겠지만 현 시대 시장이 완벽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것과 좀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시장 자체를 제약시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번 시간에 또 뭐라 했나요? 현 시대는 완전 새로운 시대다. 고대 문명은 끝난 것이다. 현 시대와 상관없다. 이제는 새로운 이제 문명이 생겼다. 그 새로운 문명은 원래 유럽에서 생겼죠. 근데 동아시아에서 이제 새로운 문명이 발상지는 어떤가요? 이제 서양의 새로운 문명을 수용했죠. 동아시아에서의 문명의 발상지는 서양의 문명을 수용한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현 시대에서 문명인이다 아니다는 무엇을 척도로 판단을 하나요? 고대 문명을 척도로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명을 척도로 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미국인이 문명인이다.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가요? 새로운 문명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빨리 근대 문명이 꼽혔지. 지금 보니까 근대 문명이 한국보다 훨씬 번영했어. 미국인은 한국인보다 문명인이야. 그 무엇으로 판단하냐는 거예요. 근대화 문명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명이죠. 중국인은 미개, 인도인 저 뭐야? 아직도 신분제도 있고. 미개인이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가요? 근대화 문명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고대 문명은 사실은 이제 보편적인 것 빼고는 사실은 이제 필요 없는 문명이라는 거예요. 관광 산업에나 이용할 수 있는 문명이다. 필요 없는 문명이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인들은 어떤가요? 과거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미개인 취급 당했지만 현 시대는 어떤가요? 한국인들 그래 한국인이나 일본인은 아시아 종족이지만 문명인이야.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냐는 거예요. 고대 문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화 문명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요. 한번 문명에 대해서 다루었으니까 좀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문명을 살펴보자.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평가해 보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평가해 보자. 고대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켰다면 그러한 고대의 문명은 최상의 고대 문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명을 지니고서 찬란한 문명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켰어요. 근대화 문명이죠. 그러면 그 문명은 최상의 문명을 지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나 인도, 중국이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다고 하지만 뭐 페르시아도 그렇죠.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최상의 고대 문명을 지닌 종족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찬란한 문명에서 근대화 문명을 탄생시키지 못했다. 탄생시켰다. 그러면 이제 최상의 고대 문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국가는 최상의 문명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국가가 있냐는 거예요. 찬란한 고대 문명을 지니면서 근대화 문명을 발생시킨 그런 국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명이 있었으면 최상의 문명이죠. 최상의 문명? 그런 건 없었다. 인류 역사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지 못했고 고만고만한 문명을 지녔지만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켰다면 그러한 고대 문명은 상급의 고대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한 국가는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국가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있는데 그러한 국가들의 고대 문명은 상급의 고대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고대 문명을 지닌 국가는 10개국이 채 되지 않으니 10개국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하여 안타까워할 이유는 없다. 근대화 문명을 꽃피웠다는 거예요. 근데 근대 국가 수립을 빨리 했죠. 그리고 그 문명이 고대 문명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의 문명이라 할 수 얘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국가의 고대 문명은. 근데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밀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국가는 10개국이 채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생각을 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문명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최상의 고대 문명에서는 근대화 문명이 싹 트지 않았지?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고만한 문명에서도 근대화 문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 결국은. 한국에도 늘 기회가 있었던 거죠. 한국에 뭐 고만한 문명이 없었냐는 거예요. 그래요. 고만한 고대 문명을 지니긴 했지만 새로운 문명을 수용할 정도가 되는 고대 문명이라면 그러한 문명은 중급의 고대 문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한 국가에는 일본이 있으니 일본의 고대 문명은 중급에 해당한다. 중국 고대 문명이 있었죠. 근데 새로운 문명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저게 선진 문명이야. 우리 저거 수용하자. 고대 문명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면 고대 문명은 중국의 고대 문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문명이라 해서 다 같은 고대 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란한 고대 문명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명을 수용하지 못하여 멸망한 국가의 문명은 하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문명에는 중국 문명, 인도 문명, 뭐 페르시아 문명 등이 있다. 뭐 찬란해 보이지만 그래요. 뭐 수용도 못했다는 거예요. 고만한 문명에서 근대 문명도 싹 틔우기도 했는데. 근데 그 사실은 그냥 말만 찬란하다는 거지 그렇게 뛰어난 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급이다.
일본 문명은 일본 고대 문명은 알아보고 수용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이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인도 찬란한 문명이다 이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급 문명이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고만고만한 고대 문명을 지니긴 했지만 새로운 문명을 수용할 정도가 되지 못하여 멸망한 국가의 문명은 하급으로 평가된다. 뭐 그치라도 번지르르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뛰어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의 문명도 많다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국가 문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한국의 고대 문명,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고대 문명,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문명, 아스텍 문명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의 고대 문명,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조선의 문명이라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 조선의 문명은 수용할 정도의 문명이 되지 못했다. 물론 이제 신라나 백제, 고려 이런 데는 개방적이었지만 수용도 잘했지만 그러니까 고대 문명에는 별 발전이 없죠. 문명은 쇠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고려나 신라 같았으면 아마 근대화 문명도 수용했을 것이다. 그러한 국가는 그렇게 했다 실제로. 조선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문명이 발전했다고 봐야 되나요? 후퇴했다고 봐야 되나요? 후퇴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의 고대 문명은 찬란하지도 못했고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지도 못했으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아니 내세울 만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한번 선택을 해서 동시대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찬란한 문명을 지닌 국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 고대 문명을 가지고 뭐 내세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날조에서 내세워 보았자 사기꾼 소리밖에 듣지 못하며 비웃음만 살 뿐이다. 당연하죠 뭐. 다른 종족들이 보면 웃긴다 이런 생각하겠죠. 다 아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대 문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고대에 찬란했어. 납조했는데 어느 정도 인정받아요. 뭐 그걸 가지고서 뭐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대와 현 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가지고 판단하지.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해보았자 비웃음만 살 뿐이라는 거예요. 혹은 사기꾼 소리를 듣겠죠. 저순 거짓말쟁이다. 이 소리만 듣는 거죠. 하지만 시대는 완전히 바뀌었다. 고대 문명은 현 시대에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뭐 무슨 의미가 지났냐는 거예요. 고대에 찬란한 기술이 있었다. 그 기술을 지금 써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미개성이나 문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고대 문명이 아니다. 척도가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척도는 고대 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의 문명은 근대화 정도에 의해 평가된다. 현 시대 한국인들은 중국인이나 인도인, 페르시아인들보다 더 문명인이다. 세계인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이란인과 한국인을 비교해요. 한국인을 문명인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란인을 문명인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인도인과 한국인을 비교해요. 인도인을 문명인으로 생각하냐, 한국인을 문명인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별 대접 못 받는다는 거예요. 고대 문명을 내세워봤자. 그 왜? 현 시대에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근대화에 앞서 나갔으면 근대화 문명이 그러한 종족들이 살성한 근대화 문명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한국인들은 중국인이나 인도인에 비해서 더 문명이다 이런 평가를 받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까 미국 예를 들었잖아요.
아무 필요도 없는 문명에 미련 갖지 말고 수만 년 지속될 근대화 문명을 꽃피우는 데 집중하라는 말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자급자족 하는 거 아니면 시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 자급자족이 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편하다. 더 인간에게 이롭다. 그럼 다시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시장을 이용 안 해요. 야, 텔레비전 나와라. 뚝딱 하면 텔레비전이 나오고, 저절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아,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 당연히 시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죠. 아, 지구 전체가 생산시설이 돼서 기계화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런데, 이런 거는, 공상영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 지구 자체가, 음, 기계화되고, 지구에 AI가 정착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서 생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척척 공급해 줄 수도 있죠. 그럼 시장 이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시대는, 그때도, 현 시대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다. 달성될 수는 있는데, 그거 한 수만 년 뒤에나 달성될까? 그냥 근대화 문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집중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 년 뒤 세계인들은 한국인들의 문명을 찬란한 고대 문명이었다고 찬양할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 천년, 이천 년 전에 찬란한 고대 문명을 지니지 못했다. 안타까워할 이유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문명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 새로운 문명을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면, 천년, 이천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 한국인들은 찬란한 문명을 지었지.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음, 그래요. 또 우파와 좌파를 판단하는 또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기,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근대화 조치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 육성, 뭐 경제활동 자유 보장, 뭐 신문제도 폐지, 뭐 시장 육성, 뭐 산업화 평등 달성. 산업화 평등 달성이 또 이제 중요한 우파 좌파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현 시대는 상공업을 육성하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돼. 뭐 그러고 상공업이 중요해. 계속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돼. 원래부터 이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고대에 그랬냐는 거예요. 100년 전에 그랬냐는 거예요. 농업이 중요하지. 아이고, 다른 사람 육성? 신경부터 해결하자.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산업 육성해야 돼. 신사를 육성해야 돼. 그런 짓 왜 하냐? 뭐 김대중, 김명삼 뭐 다 그랬잖아요. 윤보선 이런 사람들. 농업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현 시대는 그렇진 않죠. 산업간 평등 달성. 현 시대 한국에서는 어떤 산업을 중시하는가? 1960년대에는 경공업, 1970년대 이후에는 조선업,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과 같은 중화학공업, 2000년대 이후에는 IT 산업이 유행하며 각광을 받았다. 육성하기도 했죠. 중시하는 산업이 시기마다 바뀌는데 그 이유는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산업을 중시하지 특정한 산업을 정하여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산업이네. 이거 중요한 건 같다. 그러면서 이제 육성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한국의 지역 주민들은 유치하고 싶어 하죠.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원래부터 있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업을 특히 중시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저항 세력이 있었던 거죠. 산업화를 하려고 할 때. 또 이제 요즘 호남 주민들이 어떤가요? 반도체 산업을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유치하고 싶어 하죠. 뭐 지역 발전에 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건데, 뭐 어느 지역 주민들이나 다 그렇겠지만 그래요. 뭐 그런 것은 이제 뭐 시시비비 가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호남 주민들이 언제부터 그런 생각했냐는 거예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용수가 필요한가? 그럼 좀 강을 뭐 4대강 사업을 벌여야 되겠는데? 호남 강 사업을 벌여서 용수를 확보해야 되겠는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에너지가 중요하지. 원전을 건설해야 되겠어. 그런 생각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였지. 그 호남 주민들이 그런 생각도 최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호남 주민들의 생각도 항상 같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대화 추진할 때 호남 주민들은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뭐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뭐 김대중 같이. 근데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대화에 반대하는 것은 1987년 이후의 호남 주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이고. 하여간 그래요. 산업을 이렇게 이제 특정한 산업을 정하여 중시하지 않는 것, 농업에 매달리지 않는 것, 그것이 원래부터 있던 생각은 아니다. 물론 최근에도 이어지고는 있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다 똑같이. 특정한 산업을 정하여 중시하지 않는 풍조는 한국인들에게 원래부터 있던 풍조가 아니다. 수천 년간 위아래 할 것 없이 한국인들은 농업을 중시하였으며 다른 산업을 경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약시하였다.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통제했잖아요. 산업공상 이렇게 정해놓고. 고대 농경과에서는 농업을 상업이나 공업보다 우위에 두며 농업을 집중 육성했다. 농업에서는 농토가 가장 중요한 자본이었기에 광대한 농토를 얻는 정치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되었다. 고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농토가 제일 중요했죠. 광대한 농토를 단번에 얻는 방법에는 전쟁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광대한 농토를 얻는 데 성공한 정보광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렇죠. 인류가 탄생한 이래 인류는 식량 부족 현상을 계속 겪어야 했다. 인류 역사에서 식량이 충분한 시기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시기는 드문드문 있었을 따름이다. 농경이 시작되었다고 해 달라진 것은 없었다. 분명히 이전보다 식량을 풍족하고 안전하게 얻게 되었는데 식량 문제가 왜 해결되지 못했을까? 그렇죠. 농경 시작하는 이유는 딴 게 없다는 거예요. 사냥과 채집을 하면 위험하잖아요.
짐승들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뜻대로 식량이 구해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적 안정적이죠. 농경을 시작하면. 풍족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농경을 시작했는데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농토에서 수확되는 식량은 일정하고 식량으로 부양할 수 있는 인구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수확량이 일정한 이상 부양할 수 있는 인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더 많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개간을 통해 농토가 아무리 확장되더라도 식량으로 부양할 수 있는 인구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 그렇죠. 만약 인구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를 초과한다면 인류는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근데 늘 초과해 있었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러면 늘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즉 식량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인구 증가 속도가 식량 증가 속도보다 빠르면 인류는 항상 식량 부족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대 농경국가의 문제인 거죠. 그럼 고대 농경국가를 계속 유지하면서 농업에 집중해요. 식량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짓 하자고 딱 김대중, 김영삼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되겠냐는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 지나도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해결했냐는 거예요. 수십 년간. 수십 년 만에 해결했죠. 박정희가. 한 20년 정도 걸렸죠. 그래 괜히 생각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는 농경을 시작한 이후 수천 년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그 방식은 농업에 집중하여 식량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그렇죠. 계속 어떻게든 한번 식량 문제 해결해보자. 농업에 집중하자. 그랬죠. 하지만 수천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한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었다. 그렇게 식량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그런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농업에 집중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1800년 무렵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국가에서 식량 문제는 농업 육성을 통하여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부족한 식량은 상공업의 발전을 통해 해결되었다. 그렇죠.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국가는 공업 제품을 팔아 얻은 외화로 부족한 식량을 타국에서 구매하여 해결했다. 그러한 국가에는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이 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식량이 부족하죠. 무엇을 해결하고 있냐는 거예요. 상업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업으로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업의 발전 역시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식량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렇죠. 1913년 독일의 프리츠하버와 카를 보슈가 공기 중 질소를 고정하여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는데 암모니아를 이용한 비료는 공장에서 생산된다. 지금 비료를 이용해서 농산물 수확량을 대폭 증가시켰죠.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죠. 그 비료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되냐는 거예요. 공업에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화학 비료는 수확량을 40% 이상 증가시켰다. 그래요. 농업이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켰냐는 거예요. 공업이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켰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내용을 알아라는 거예요. 농기구 개량 역시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빠르게 진행되었다. 트랙터, 개운기, 탈곡기 등과 같은 농기계가 생산되면서 소나 사람을 대체했다. 사실이죠 뭐. 공업의 도움을 받은 농업은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 면적량을 최소 10배 이상 증가시켰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사람이나 소가 농사에 동원될 경우 10시간 소요될 일을 농기계를 동원하면 1시간 이내에 끝나기 때문이다.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사실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대폭 증가한 거예요. 따라서 공업이동으로 농민은 최소 14배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꼭 배우면 되잖아요. 1000% 증가하고 440% 증가했으니까 1000% 증가한 거에서 비료로 인해서 40%가 증가하면 1400%가 증가하잖아요. 그렇게 되죠. 결론적으로 상공업의 발전은 농업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래요. 상공업의 발전은 이렇게 농업 생산량에 큰 기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큰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공업 발전과 연관되는 건데, 그것도 자기가 다 상업이 발전해야지 팔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잖아요. 공업의 발전 통해서 수확량을 대폭 늘릴 수 있다 하더라도 팔 곳이 없으면 남은 쌀을 뭐 정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상업의 발전이 크게 기여하는 방법이죠. 농업에. 농업 종사자 1인당 경작 면적이 1960년에는 0.45 헥타르였다는 거예요. 농기구의 발전으로 2.4 헥타르까지 증가했죠. 그 기업 한 5배 증가했는데 기업 설립을 허용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10배, 20배 증가할 가능성이 크죠. 기업 설립을 허용하면. 그러면 농산물이 싸지는 거예요. 굳이 뭐 농업 분야에서만 기업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현 시대 한국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기업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쌀 수확량을 보라는 거예요. 같은 면적당 60년에는 3.12 3톤이죠. 4.5톤으로 증가하잖아요. 50%가 증가했잖아요. 공업이 발전하면서 뭐 비료도 보급받고 이러면서. 한국 농민의 1인당 수확량은 1.44톤에서 2020년 10.8톤으로 약 7.5배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가 수립되면 농촌이 착취당하고 농민들이 가난해진다고 주장하는 탈레반 지식인들이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뭐 어떻게든 갈등을 일으키려고 농촌의 도시에 수탈당하고 있니? 농민이 도시민들에게 수탈당하고 있니? 그런 주장하는 이들이 있죠. 그 사실이냐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봤잖아요. 상공업이 발전하니까 수확량이 대폭 증가하잖아요. 농민들의 소득이 대폭 증가하잖아요. 그 도시가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제공되면서 또 실제로 수혜를 입는 이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전에 다 설명했죠. 그 부모나 자신이나 자기 조상들 보면 다 농민들이 가서 농민들이 도시 주민이 된 거다. 농민이 수다당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계속 농민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수확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소득이 증가했고, 수확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도시 주민들이 증가하면 도시 주민들은 농산물 구매자가 되는데 어떻게 근대화가 농민들이 이익에 반할 수 있는가? 가난하여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었던 농민들은 상공업의 발전으로 남는 수확물을 도시에 팔아 집과 주택, 스마트폰 등과 같은 필요한 생필품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살펴보았듯이 식량 문제 해결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상공업의 발전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사실을 고대인들 대부분은 몰랐고 현시대 사람들도 모르는 이들이 많았다. 그렇게 상공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집중 육성해야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공업을 통제했다. 그 몰랐다는 거예요. 고대 찬란한 문명을 지닌 국가들이 왜 근대화 문명이 발상지가 되지 못했나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계속 농업 육성해야 된다. 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상공업 통제하고. 상공업을 통제한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 또한 있다. 고대 농경국가에서 집권 세력은 대지주의였다. 왕이건 귀족이건 광대한 농토를 소유한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국가를 통치했다. 즉 상공업을 육성하면 부를 지닌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 그러한 세력이 등장하여 신분 질서를 붕괴시키는 일을 막기 위하여 고대 농경국가의 집권 세력은 상공업을 통제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대화 과정에서 기슈 세력과 상공업 세력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공업 세력이 확 커지면서. 그런 사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통제를 하는 거죠. 특히 조선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멸망한 거죠. 1876년 개항 이후에도 고종은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